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8년 1월 9일 뉴질랜드 더니든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지금 제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수학이 넘어 엄마는 수차례 막 방문 두들기고 문을 열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상담원도 서둘러 인근 경찰에게 바로 출동해달라고 요청을 보냈고요. 그러다 잠시 후 제 딸 소피가 살해당했어요. 신고자의 이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어집니다. 몇 분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이 집 마당에서 그냥 넋놓고 주저앉아 있는 중년 여성을 발견합니다.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더라고요. 그녀의 이름은 레슬리 엘리엇, 신고를 한 본인인데요. 그녀는 경찰을 보자 2층 방에서 딸이 살해당했다며 오열합니다. 즉각 경찰이 안으로 진입했고 잠시 후 이들 손에 이끌려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죠.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은 33살의 클레이튼 웨더스턴입니다. 죽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 시신을 확인한 경찰이 그 처참한 모습에 눈을 질끈 감고 말아요. 어떻게 사람을 저 지경으로 만들 수 있어? 경찰도 화가 치밀었죠. 그러면서 딸을 보고 싶어하는 엄마 레슬리에게 어머님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 더 큰 고통일 겁니다. 라고 말했죠. 엄마는 더 크게 오열하면서 내가 문을 열어주지 말았어야 했어요. 모든 것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딸 소피와 범인 클레이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 둘은 1년 전인 2007년부터 연인 관계를 시작합니다. 클레이튼은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경제학 강사로 일하던 30대 남성이고요. 소피는 졸업을 앞두고 그의 수업을 듣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강사와 대학생이 만난 거죠. 클레이튼은 동료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실력 있는 강의에다가 성격도 자상하고 또 스포츠도 즐기는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평판이 좋았어요. 소피 또한 클레이튼의 수업을 듣게 되면서 그에게 호감을 느끼는데요. 근데 이때 사실 클레이튼한테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겉으로는 멀쩡한 듯 했지만 사실 여자친구는 매일매일 그에게서 도망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는 클레이튼이 숨겨온 본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사실 클레이튼은 주변의 평판과는 정반대였어요. 쉽게 흥분하고 툭하면 폭력을 행사합니다.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특히 그는 모든 게 완벽해야 한다라는 심각한 강박관념에 시달렸는데요. 그러니까 만일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면 막 분노에 휩싸여서 폭력적으로 돌변합니다.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몇 번이나 목숨의 위험을 느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드디어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싱글이 된 클레이튼은 이후 학생이던 소피와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10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그게 별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클레이튼은 여전히 자상했고 소피 또한 성숙한 그의 모습에 푹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 사이에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소피가 졸업을 앞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취업을 한 거예요. 그것도 살고 있는 더니든에서 약 800km 떨어진 웰링턴에 있는 뉴질랜드 재무부예요. 이거 누가 들어도 너무 좋은 직장이죠. 그래서 소피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웰링턴으로 이사를 결심하게 돼요. 하지만 여기에 클레이튼이 반기를 들었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전에도 장거리 연애를 해본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너무 힘들었다. 그 심리적 불안 때문에 항우울제까지 먹었다면서 소피에게 애원합니다. 물론 소피도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창창한 미래를 포기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남자친구를 달래는데 최선을 다했죠.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겨우 20대 여성이 10살이나 많은 남자친구를 이렇게 달래야 하는지 참 답답하죠. 어쨌든 어떻게 이 사람을 좀 기분 좋게 해줄까 고민하던 그녀는 사랑의 증표로 두 사람의 예쁜 사진이 담긴 앨범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27일 그 앨범을 들고 클레이튼의 집을 찾아가요. 하지만 거기서 사건이 벌어졌죠. 이날 둘은 또 이사 문제를 가지고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클레이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또 격하게 흥분하니까 소피가 오늘은 말이 안 통한다. 나 일단 다음에 얘기할 테니까 먼저 갈게. 하고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그런데 이때 클레이튼의 폭력 버튼이 눌러진 거예요. 갑자기 소피의 뒷목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침대로 내동댕이 칩니다. 소피는 처음으로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너무 놀라서 왜 이래 하면서 막 비명을 질렀거든요. 그랬더니 클레이튼이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정말 여자친구한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마구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클레이튼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소피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고요. 천만다행으로 어찌저찌 소피가 소나기에서 빠져나와요. 바로 집 밖으로 뛰쳐나와서 도망쳤죠. 정말 목숨을 위협당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별을 맞이했지만 클레이튼은 여전히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더 불안정해 갔어요. 사건이 발생하기 3일 전부터는 원래 항우울제를 복용을 했는데 그 항우울제 프로작의 복용량을 늘리더니 하루에 3알씩 먹는 겁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갔고 또 사건 당일은 클레이튼의 생일입니다. 친구들의 축하가 쏟아졌지만 그는 여전히 심각하게 우울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클레이튼이 소피의 페이스북에 접속을 해서 그녀의 사진들을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헤어져서 연락을 못하지만 좀 사진을 염탐하고 있는 거죠. 그때 마침 최근 올라온 게시물 하나에 꽂히게 되는데 여기에 소피가 다음 날 웰링턴으로 이주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때 클레이튼이 완전히 돌아버리기 시작하죠. 같은 시각 집에 있던 소피는요, 엄마와 같이 이삿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또 좀 이따 점심에는 친구들을 만나서 송별회 겸 피자 파티가 예정되어 있고요. 소피는 샤워하고 옷을 고르면서 설레어합니다. 또 엄마 레슬리도 자 이제 딸하고 마지막 날인데 이제 홀로서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좀 기분이 묘했어요. 소피는 그런 엄마를 안아주면서 엄마 서운해하지 마. 나 집에 자주 올 거야.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잔인하게도 그 포옹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12시 30분. 띵동.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집에 찾아옵니다. 클레이튼이었어요. 소피한테 정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대요. 또 줄 것도 있다면서 만남을 요청해요. 소피는 지난번에 너무 무서운 폭력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충격이 가시지 않았지만 그래 내일 떠나는 마당에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클레이튼을 집으로 들였고 자기 방으로 함께 올라가요. 이때 엄마 레슬리는 2층으로 올라가는 이 둘을 보면서 왠지 모를 불안을 느꼈습니다. 마음 같아서 내 딸 그렇게 손찌검한 저놈을 당장 내쫓고 싶었지만 일단 딸의 결정을 존중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5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딸 소피가 혼자 거실로 내려와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클레이튼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엄마도 그냥 너도 이쯤 했으니 됐다. 클레이튼 이만 내보내라 조언을 합니다. 소피가 알겠다면서 다시 방으로 올라갔는데 그리고 1분도 지나지 않아서 딸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진 겁니다. 비명에 놀란 엄마가 급히 2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근데 방문은 굳게 잠겨있죠? 바로 경찰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막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 열리고 안에서는 막 딸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있고 거기에 더해 쿵쿵 거리는 소리가 막 함께 나요. 이때 밖에 있던 엄마는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떡하지 하다가 이 잠금 장치를 풀기 위해서 부엌으로 내려가서 작은 꼬챙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순간 소피의 비명소리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동시에 레슬리도 이 꼬챙이로 문을 여는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경악 그 자체였어요. 딸의 방은 온통 피바다였고 클레이튼은
바닥에 쓰러진 딸의 몸 위에 앉아서 그녀를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찌를 때마다 소피의 몸은 저항 없이 들썩였고요. 이미 숨이 끊어진 겁니다. 엄마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두려움에 일단 집 밖으로 뛰쳐나와요. 그리고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죠. 일단 소피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에 경찰이 2층으로 올라가서 문을 부숩니다. 그곳에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된 소피와 그 옆에 멀뚱하게 서 있는 클레이튼이 있었어요. 너무도 차분하고 또 침착한 모습입니다. 경찰이 바로 지금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자 제가 소피를 죽였어요. 그렇게 담담하게 살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흉기는 시신 아래에 있고 마지막으로 내가 저 흉기 외에도 가위를 사용했다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증언하기까지 합니다. 한편 소피의 부검 결과 그녀의 몸에서는 총 200여 개의 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앞에 설명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200번이나 찌른 겁니다. 너무 무자비하죠. 게다가요. 초기에 난 상처는 심장, 폐, 목, 치명 부위에 몰려 있습니다. 이건 애초에 그녀를 살해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소피가 이미 숨이 끊어진 이후에도 그 공격은 계속됐어요. 심지어 신체를 훼손하기 위해서 가위로 일부를 도려내게 되거든요. 2차 공격은 얼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끔찍하게도 소피의 뺨과 귀, 양쪽 눈, 코끝이 모두 도려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머리카락도 잘렸고요. 도대체 범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던 걸까요? 약간 내가 널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도 너를 갖지 못하게 망가뜨릴 거야.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이런 잔혹성 외에도 남자친구가 버젓이 엄마가 있는 피해자 집에 와서 벌인 살인사건이라는 점, 게다가 그 딸의 마지막을 또 엄마가 발견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정말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또 동시에 큰 주목을 받았죠. 뉴질랜드의 모든 여론이 재판 결과에 시선을 두게 돼요. 2008년 5월입니다. 클레이튼의 1심 재판이 열렸어요. 이미 그가 범죄도 시인했고 모든 게 순조로울 줄 알았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갑자기 클레이튼이 자기는 과실치사지 이게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칼을 집에서 챙겨간 건 맞지만 애초에 소피를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래요. 그냥 칼은 평소에도 방어를 위해서 가지고 다녔다. 근데 내가 그날 소피와 방에 있을 때 소피가 무례하게 자기 엄마를 모욕하고 가위로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로 인해 자기 안경도 벗겨졌다. 나는 정말 방어를 한 거다라는 입장이었죠. 사실 이게 두 사람만이 그 방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방어만 한 사람이 왜 200번이나 찌르죠? 말이 안 돼요. 거기에 더해 황당한 주장은 더 있습니다. 클레이튼은 소피가 잠깐 화장실을 간다면서 방을 비운 사이 자기가 칼을 꺼냈대요. 근데 거기까지는 기억을 하지만 그 이후로는 자기가 약을 너무 많이 복용해서인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와, 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때 클레이튼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죠? 이 현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바로 소피의 엄마 레슬리요. 사건 당시 레슬리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어요. 또 소피가 중간에 잠깐 거실에 나왔잖아요. 그때 엄마한테 지금 그냥 앉아만 있다라고 상황을 전달했고요. 이 증언은 결국 클레이튼의 거짓을 밝히게 되면서 결정적인 역할로 작용합니다. 긴 재판이 이어졌고 결국 클레이튼은 살인죄로 유죄를 판결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클레이튼도 대단합니다. 여전히 자기는 억울하대요. 이 사건이 너무 언론을 통해 크게 알려지면서 배심원단이 공정하지 못하게 판단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한 재판에서 소피의 사진을 사용한 것도 문제라고 항의합니다. 아니 왜 그게 문제냐 봤더니 그 사진으로 인해
배심원단의 동정심을 이끌어낸 탓에 자기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온 거래요. 얘 진짜 뭐래요. 진짜 말도 안 돼.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앉아있죠. 그는 항소했고 2009년 3명의 항소법원 판사가 재검토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1년 6월 클레이튼의 항소는 기각됩니다. 그는 현재 교도소에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기는 억울하다 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요. 반성보다는 그냥 지살길 찾는 데 바쁜 거고요. 한편 이 사건의 가장 큰 고통을 떠안게 된 건 소피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뿐인 딸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던 엄마. 게다가 자기는 1층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 너무 컸죠. 또한 엄마는요, 애초에 내가 클레이튼을 너 가라, 너 우리 집에 발 들여놓을 수 없다 라고 강하게 막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자책합니다. 아마 그런 생각은 어머니의 가슴에 평생 남을 거예요. 레슬리는 소피가 자신에게는 하나뿐인 딸이자 또 친구이자 모든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클레이튼, 범인 클레이튼은 그 두 사람이 지금껏 함께했던 시간,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 그 모든 걸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산산조각 냈습니다. 너무 오늘 사건 참담하네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86년 12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작은 마을 퍼레럴의 한 가정집. 여기 지하실에서 2명의 소녀가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5살의 티나 보엔과 9살의 카렌 보엔, 자매였죠. 어두운 지하실에서 자매가 열중하고 있던 건 죽은 영혼을 불러들인다는 강령술입니다. 그런데 둘이 굉장히 진지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조용히 속삭였죠. 엄마? 사실요, 이 자매의 어머니는 얼마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를 잃고 슬픔에 빠진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라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강령술을 시도한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한 분신사바 같은 거죠. 하지만 주문을 외고 아무리 엄마를 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실망감에 언니 티나가 먼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이거 거짓말인가 봐. 올라가자. 그런데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희미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매는 얼어붙었고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 동생이 대범하게 묻는데 엄마 맞아요? 그러자 다시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매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상에 잔뜩 흥분했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엄마를 향해서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치 대답을 하듯 자매의 질문마다 노크 소리가 이어졌죠. 그런데 이때 디나, 카렌 자러 가야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건 거실에 있던 아버지 프랭크 보엔입니다. 자매는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엄마의 홀령에 인사를 해요. 엄마 우리가 또 올게요. 톡톡. 그날 이후 강령술은 매일같이 진행됐습니다. 자매가 말을 걸면 노크로 대답이 돌아왔고 이런 대화는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십 분씩 이어지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벌어집니다. 자매가 말을 걸지 않아도 노크 소리가 들려와요. 그런데 이 소리가 지하실뿐만 아니라 거실, 부엌, 또 위층 침실 쪽에서도 들리는 것 같고요. 어쩔 땐 노크 소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커서 애들이 놀라서 잠에서 깬 적도 있어요. 아이들은 점점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언니, 이게 정말 엄마가 맞는 거야? 급기야는 자신들이 강령술을 통해서 불러들인 존재가 엄마가 아닌 악령은 아닐까? 라는 의심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문을 열자마자 어딘가 낯설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정확히는 집안의 소품과 가구가 몇 개씩 위치가 변해 있는 듯 했어요.
예를 들어서 탁자 위에 있던 전화가 탁자 밑으로 내려가 있었고요. 또 접시에 꺼내놓은 먹다난 도넛이 사라지기도 했고요. 이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매는 내가 착각한 거겠지, 네가 장난친 거겠지 라고 여겼는데요. 근데 이날 저녁 의문의 노크 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이번엔 자매의 침실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심지어 지난번과 다르게 반복적으로 두드리는 빠르고 위협적인 노크 소리인 거예요. 애들이 너무 무서워서 겁에 질린 채 막 아빠한테 달려가는데 여기서 아빠는 아유 얘들아 니네 악몽 꾼 거야. 평소 니들이 무서운 영화 자주 보니까 이러지. 애들이 환청에 시달리는 거라고 생각했죠. 자매는 답답하고요. 그러던 1987년 1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날 자매는 집에서 아빠가 퇴근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문제의 노크 소리가 들렸죠. 이번에도 역시나 자매가 있는 곳에서 꽤나 가까운 위치인데 용기를 내서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잘 들어보니까 현관과 이어진 지하실 쪽이었습니다. 자매가 조심스레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내려갔고 여기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해요. 지하실 한쪽 벽면에 빨간 글씨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나는 항상 너네를 보고 있다. 애들이 비명을 질렀고 바로 계단 올라가서 지하실 빠져나와서 문 닫아버려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됐는지 집 나와서 아예 가까운 이웃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날 밤 퇴근한 아버지는 그제서야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애들 말 듣고 진짜 지하실에 가보니까 벽면에 글씨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악몽은 계속됩니다. 이 벽면에 적히는 글씨가 매일 바뀌는 거예요. 그 내용도 섬뜩하고요. 예를 들어 나는 너네 방에 있어. 와서 나를 찾아줘. 심지어 어떤 건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는 자매의 침실에도 글씨가 나와요. 내가 돌아왔다. 나를 찾아라. 아빠 프랭크는 더 이상 이걸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딸들을 친척집으로 피신시키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죠. 그리고 프랭크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먼저 집안을 좀 둘러보기로 합니다. 이곳저곳을 살피다가 화장실에서 수상한 걸 발견해요. 자기와 두 딸이 아닌 제3자가 화장실을 사용한 흔적이었죠. 그리고 이때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급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더니 자기 침실 쪽이더라고요. 벌컥 방문을 열고 들어간 그는 소름 끼치는 장면을 마주합니다. 기괴한 몰골의 남성이 서 있어요. 긴 머리에 금발 가발을 쓰고 얼굴엔 화장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 죽은 아내의 드레스를 입은 채 한 손에 손도끼를 쥐고 있어요. 이거 실화예요. 정말 누가 보면 공포영화 한 장면이죠. 근데 이 남자가 아버지 프랭크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달려드는 거예요. 둘 사이에 사투가 벌어졌고 안타깝게도 프랭크가 코너에 몰리면서 그는 방 안에 꼼짝없이 갇히는 꼴이 됩니다. 바로 이때 삐용 경찰이 도착하면서 괴한이 빠르게 사라져요. 프랭크는 무사히 방에서 탈출하게 되는데요. 다 경찰이 왔어요. 지금 우리 집에 괴한이 있었고 내가 그 사람과 몸싸움을 벌였다. 근데 그 시간이 사실 5분도 걸리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럼 남성이 어딜 갔다는 거예요? 지금 경찰도 이 상황을 믿기 힘들거든요. 만약 괴한이 진짜 있었고 도망갔다면 분명 멀리 가지 못했을 텐데. 게다가 아까 말했듯이 가발에 드레스를 입고 거의 화장 분장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분명 어디 가든 눈에 띌 거예요. 경찰이 주민들을 수색했죠. 하지만 이웃들 중에 괴한을 봤다는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경찰의 이목은 다시 집 안으로 쏠렸습니다. 지하실부터 수색이 시작되었고 거기에 눈에 띄는 게 발견됩니다. 벽면에 부자연스럽게 난 동그란 구멍. 손가락 하나쯤이 들어가는 누군가 고의로 파낸 작은 구멍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구멍이 지하실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서 똑같이 발견되는 거예요. 거실, 주방, 그리고 2층 침실까지. 그렇게 방 하나하나를 수색하던 중 첫째 딸 티나의 방에 들어갔던 경찰의 눈에 살짝 열려있는 옷장이 포착됩니다. 수상한 낌새가 느껴졌죠? 경찰이 후다닥 문을 열자 거기엔 드레스를 입고 웅크려있는 그 괴한이 발견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뭐냐고요. 이후에 밝혀진 사건 전말은 황당 그 자체였죠. 그의 이름은 다니엘 라플란테. 인근에 살고 있던 17살 소년인데 사실 다니엘은 이미 이 지역에서 여러 번 절도를 저지른 소년범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범행에 몇 가지 특이점이 있어요. 단순히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치고 도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 자기 물건과 흔적을 남겨둬요. 그리고 크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이 집에 물건을 일부러 옮겨두기도 하고요. 다니엘은요, 이 모든 행위를 하나의 게임으로 인식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이 집주인 사이에 일종의 묘한 심리전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은 어느 때처럼 빈집을 노리면서 다음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번에 선택한 곳이 프랭크와 두 딸이 사는 그 집이에요. 빈집에 들어가서 둘러봤는데 거실에서 우연히 한 장의 가족 사진을 보게 됩니다. 부모와 환하게 웃고 있는 두 딸. 순간 다니엘의 눈이 한 사람에게 꽂혀버려요. 바로 첫째 딸 티나였죠. 심장이 턱 내려앉았고 바로 첫눈에 반한 겁니다. 너무나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야. 이후 다니엘은 몰래 티나 주변을 따라다니면서 스토킹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누구랑 어울리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냈고 마지막으로 집 전화번호까지 밝혀냅니다. 그는 티나 집으로 대범하게 전화를 걸어요. 난 다니엘인데 내 그 친구가 너의 집 전화번호를 알려줬어. 너는 어떤 사람이야? 이게 워낙 그 핸폰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이렇게 전화를 걸었다고 칩시다. 근데 다니엘이 티나를 잘 꼬신 것 같아요. 이때부터 둘은 통화를 자주 하게 되는 친구가 되는데 거의 매일같이 통화하고 오늘은 뭐 했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막 낄낄거리면서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죠. 그러다 어느덧 우리 그럼 얼굴 한번 볼까? 하고 실제로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다니엘이 티나한테 그렇게 이성적으로 느껴지진 않는 거예요. 설렘도 없고요. 게다가 다니엘이 좀 섬뜩한 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은 대화를 하다가 당시 티나는 어머니를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좀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티나, 엄마가 죽는 순간 너는 어떤 기분이었어? 그러니까 너도 고통스럽다고 느낀 거야? 그 고통이 뭐에 막 맞아서 그런 아픈 고통이야? 좀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비유를 좀 들어봐. 아니,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한 질문을 퍼붓는 겁니다. 상대가 기분이 좋든 말든. 그 티나가 뭔가 쎄함을 느끼고 다니엘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바로 다니엘은 접근 방식을 바꿔요. 아무도 없는 티나의 집에 침입해서 이곳 저곳을 뒤지게 되는데 그게 자기 전문 분야니까요. 그러다 마침 이 집 지하실의 벽과 벽 사이에 작은 공간을 알아챕니다. 여기가 딱이네. 그때부터 거길 자기의 은신처로 삼았던 거죠. 심지어 며칠이 지나고 자기가 그 벽과 벽 사이에 숨어서 사람이 없을 때 나와서 막 집을 둘러보다 보니까 이 집 방마다 벽 뒤에 공간이 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몸을 숨기면 되겠다. 그리고 작은 구멍을 뚫어놨죠. 그렇게 침실도 주방도 거실도 엿보게 된 거고요. 물론 이 공간에 누가 있다면 자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구멍으로 계속 지켜보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얘가 이 집에서 그렇게 훔쳐보기를 한 시간이 무려 1년에 달합니다. 너무 소름 돋죠. 이 집에 아버지와 두 딸, 그 외에 다니엘까지 사실상 같이 살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다니엘의 기생충 같은 거주 사실을 알게 된 티나가 정말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긴 그래도 친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후 다니엘은 이 사건으로 소년원에 구금이 돼요. 하지만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죠. 1987년 10월 다니엘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그는 더 악질적인 범죄자가 되어 있었죠. 석방된 지 불과 몇 주 후 또다시 절도 행각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집에 침입해서 물건 가져오고 자기 흔적 남기는 그거니까요. 그렇게 계속 이어지다가 2달이 지난 12월 1일 정말 그 지역 사이를 뒤흔드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번에 그는 타운스엔드 마을의 한 자택에 진입합니다. 참고로 이 집은 그 전에 스토킹한 티나의 집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다니엘이 집 안에 들어갔고 그 안에 머물고 있던 새 모자를 살해하고 마는데요. 피해자는 33살의 여성 프리실라 구스타프슨, 그리고 그녀의 2명의 자녀 7살 아비게일과 5살 윌리엄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이 너무 참혹했어요. 범인이 당시 임신 중이던, 셋째를 임신 중이던 프리실라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죠. 이후 그녀의 머리를 향해 2발의 총을 겨눴고요. 남은 2명의 아이들 각각 욕조 안에서 익사시켰습니다. 지금 소년원에서 나온 지 2달밖에 안 된 상황인데 범죄의 수위가 더 높아졌고 심지어 1명도 아닌 3명을 일가족을 살해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현장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 앤드류에 의해 목격됩니다. 그는 가장 먼저 아내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상하리만큼 이 집이 고요한 거예요. 분명 애들 소리가 나야 할 텐데. 순간 앤드류는 2 아이마저 당했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고 경찰이 올 때까지 집안을 막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찾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범인 다니엘은 이 사건으로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불우한 성장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정신병이 있어서 감형을 받아야 한대요. 이전에도 아마 소년원에서 금방 나오다 보니까 사회가 만만한 줄 아나 봐요. 근데 이번 건은 심각하죠. 이거 단순히 소년원으로 해결될 게 아니거든요. 결국 법원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3명의 살인에 대한 종신형, 3번의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감옥이라는 새로운 집에 영원히 갇히게 되죠. 오늘 사건은 사실 제가 CSI 이런 데서 한 에피소드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유명한 사건인데요. 심지어는 이 범인이 수감된 지 30년이 지난 2017년에 또 한 번 주목을 받게 돼요. 왜냐면 다니엘이 가석방 없는 3번의 종신형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때 미성년자이지 않았냐, 나는 그때 판단이 미숙했다라는 걸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30년 만에 감형을 요구했던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이 있었던 매사추세츠주는 청소년 범죄자들이 30년 복역하면 가석방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고 해요. 이걸 노린 거죠. 그렇게 성인이 다 된 범인 다니엘 아플란테가 30년 만에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사람을 인상만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사진을 보시면 꽤 고약한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죠. 그는 법정에서 지난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라면서 유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 어릴 때 저지른 범죄니까 이젠 좀 가석방 좀 시켜달라고 애걸복걸해요. 법정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의미 있는 삶을 좀 살기 위해서 석방의 기회를 저에게 주세요.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의 삶을 훔쳐보는 기괴한 범죄도 모자라서 새 모녀의 목숨까지 앗아간 범인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네, 미국 법정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항소는 기각되면서 그는 다시 그의 영원한 집 감옥으로 돌아갔죠. 오늘 스토리 아마 들으시면서 한 영화가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기생충.
그게 오버랩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범죄자가 어떻게 점점 진화해 가는지도 엿볼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나마 다행히도 통쾌한 결말로 끝을 맺었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